작업치료사 한규민입니다. 자, 마지막 강의로 뇌졸중 발병 후 왜 팔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을까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인과 그 이후에 어떻게 스스로 마사지를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운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순서고요. 첫 번째, 팔을 들고 싶은데 어깨가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보통 팔을 들고 싶은데 어깨가 올라가는 분들이 많으시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원인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팔이 계속 구부러져서 몸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혹은 팔이 축 처져서 움직이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강직성 마비와 이완성 마비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으로 물건을 잡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 이 손으로 물건을 잡고 싶은데 손을 쭉 뻗어서 팔꿈치를 뻗어내서 힘을 줘서 물건을 잡아야 하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는지까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혹은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마사지, 스트레칭, 운동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을 들고 싶은데 어깨가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뇌졸중이 발병하기 전에는 저희가 그냥 의식하지 않고 앞에 있는 물건을 손을 뻗어서 쉽게 잡죠. 하지만 뇌졸중 발병한 후에는 내가 내 머릿속으로 저 물건을 잡아야겠어 생각을 하고 팔을 뻗더라도 손이 뻗어지는 게 아니라 어깨가 으쓱되거나 팔꿈치가 올라가서 손은 뻗어지지 않는 좀 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자, 이 부분을 조금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자, 지금 보이시는 이 뇌를 한번 그냥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편하세요. 이게 너무 글이 많고 어렵지만 이 어렵게 보시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우리의 뇌는 이게 너무 큰 뇌는 각각 번호가 있죠. 1번, 2번, 3번, 4번. 그러니까 번호에 따라서 각각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이 나눠진 구역마다 제각각 할 일이 다릅니다. 1번은 어떤 일을 하고, 2번은 어떤 일을 하고, 3번은 어떤 일을 하고 제각각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이 머리에서 내 팔을 들어 라는 명령이 내리면은 그 명령이 쭉 내려와서 우리 몸에서 움직임을 시행하는 거죠. 자, 근데 어떤 과학자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 이 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 곳은 어딜까? 이렇게 많은 뇌 구역 중에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순서대로 나열해서 사람 모양의 피규어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가장 할 일이 많은 순서대로 피규어를 만들어 봤더니 약간 기괴한 모습의 이런 사람 모형의 피규어가 생겨요. 지금 보시는 게 우리 뇌에서 할 일이 많은 애들을 우선순위로 나눠서 만들어 놓은 피규어예요. 자, 보시면은 손이 아주 크죠? 보시는 것처럼 손이 아주 크고, 그 다음에 뭐 얼굴, 입술, 요쪽이 큰 게 보입니다. 자, 이게 뜻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그만큼 뇌의 대부분의 구역에서는 손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감각이 될 수도 있고, 움직임이 될 수도 있고, 조작하는 게 될 수도 있고, 그만큼 많은 구역을 담당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뇌졸중이 발병하시면은 정말 다양한 양상들이 많이 나타나시죠. 아까 앞서 설명해 주신 연하가 안 되시는 분들, 혹은 뭐, 아까 다리 하지에 힘이 부족해져서 걷거나 앉기 힘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도 대부분 손에 손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만큼 많은 영역에서 손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팔을 쓰고 싶은데 어깨가 들어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보시면은 혹시 지금 어, 환측 말고 건축을 이용하셔서 눈앞에 있는 물건을 잡는다 생각해 보세요. 뻗어서 잡는다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어깨 먼저 올라가고 팔꿈치가 나가서 팔이 뻗어지지 않죠. 우리 움직임에 팔을 뻗는데 움직임의 시작은 손이에요. 손이 화살표입니다. 시작점. 내가 저 물건을 집어야지 하면은 손이 방향을 가리키고 그 방향으로 팔꿈치가 뻗어지고 어깨는 잘 들 수 있게 안정하게 잘 버텨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뇌졸중 발병 후에 손이 다쳐버리니까 저걸 들고 싶은데도 손이 가질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작용이라고 하는데 팔꿈치가 들리고 어깨가 들리면서 몸이 가고 실질적으로 손은 뻗지 못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손에 손상이 나타나고 팔에 손상이 나타나기에 팔을 들고 싶어도 그거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어깨가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팔이 계속 구부러져 있어서 몸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혹은 팔이 축 처져서 움직이지 않아요. 자, 그림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쪽은 강직성 마비고요. 그 옆에는 이완성 마비라고 하죠. 네, 뇌졸중이 발병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어느 한쪽에, 오른쪽이 됐던, 왼쪽이 됐던 그러니까 편측성 마비의 양상이 많이 나타나시는데 이제 보통 손이 꽉 붙어 있는 강직성 마비, 붙어 있지 않더라도 팔꿈치가 펴지지 않거나 손목이 꺾이거나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는 강직성, 혹은 어깨가 축 처져서 아탈구가 일어날 수도 있는 이완성 마비가 많이들 나타나세요.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요 가장 밑에 있는 비정상적인 근긴장도로 인한 증상이라는 거죠. 같은 마비라도 이 비정상적인 근긴장도로 인한 증상이라는 건데 여기서 이 근긴장도, 비정상적인 근긴장도란 무엇인가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뇌졸중이 발병하기 전이나 혹은 건축을 사용해서 종이컵을 잡아야 돼요, 종이컵을. 근데 이 종이컵에는 물도 조금밖에 안 들어있고 아주 가벼운 종이컵이에요. 이 종이컵을 잡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낮은 근육의 긴장도를 이용해서 적절한 힘을 줘서 살포시 잡아야겠죠. 지금 이것이 종이컵을 잡는 데 필요한 적절한 근육의 긴장도고요. 혹은 물이 가득 들은 무거운 머그컵이 하나 있어요. 그 머그컵을 잡을 때는 조금 더 강한 근긴장도를 줘서 강한 힘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 강한 컵을 들 때 필요한 적절한 근긴장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근긴장도란 적절한 상황에서 내 근육을 내가 조절해서 필요한 만큼의 힘만을 쓰는 걸 표현하는데 우리가 뇌가 손상되고 뇌에서 내려오는 명령이 신체까지 정확하게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는 가볍게 손에서 팔을 빼서 뻗어버려. 내 몸에서 붙어 있지 말고 내려와서 편하게 뻗어버려. 라는 명령이 이 뻗는데 필요한 근긴장도가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나는 팔을 뻗고 싶어 하지만 뻗어내는 힘이 아닌 외려 비정상적인 근긴장도로 강직이 더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완성 마비와 강직성 마비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아마도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강직이 많이들 우세하게 나타나세요. 이제 이 강직성 마비가 많이 나타나시는데 그렇다면은 이거에 대한 이론을 아셨으니까 강직성 마비는 지금 비정상적으로 높은 긴장도를 갖고 있으니 높은 근긴장도를 낮춰주는 운동이 우선시 되어야 될 거고요. 이완성 마비는 근긴장도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져 있으니 높여줄 수 있는 운동이 우선시 되어야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재활의 방향성을 생각하시는데 조금 더 용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인데요. 손으로 물건을 잡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비정상적인 근긴장도를 보호자분이나 스스로나 재활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낮췄어요. 낮아져 있는 걸 올리고 올라가 있는 거를 내려서 마사지나 스트레칭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근긴장도를 어느 정도 팔이 축 처지거나 힘이 좀 들어가네 이 정도까지 와서 이제 잘하셨어요. 앞에 있는 컵을 잡아볼까요? 라고 수행을 했을 때 풀었다고 근긴장도가 낮아졌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원하는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동작을 두세 번 수행한다면은 아마 나는 저 컵을 잡고 싶어 하지만은 내 몸에서 힘이 들어갈수록 다시 아까 그 자세가 되려는 성질이 나타날 거예요. 나는 열심히 근긴장도를 낮췄지만 손을 뻗어서 컵을 잡으려고 하지만 다시 힘이 들어가면은 강직이 올라온다는 거죠. 이건 왜 그럴까? 보시면은 지금 이 앞에 알통 사진이 보일 거예요. 알통 사진. 이렇게 알통이 나올 수 있도록 팔을 구부리고 있으면은 팔을 구부리는 근육인 이 알통, 이두 근육이라고 하죠. 이 이두 근육은 열심히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어서 수축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반대쪽에 강직이 올라와 있는 팔의 자세를 봐도 팔꿈치가 지속적으로 구부려져서 강직이 나타나서 이 이두근, 알통 근육이 많이 수축이 돼서 짧아져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의 특성상 어떠한 팔을 뻗어 일어서 어떠한 일을 할 때 짧아진 근육이 우선적으로 일을 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팔을 뻗어라는 움직임을 할 때 우리가 장바구니를 오랜 시간 들고 마트에서 집까지 왔을 때 이거를 놓은 다음에 팔을 한순간에 뻗어 하면은 팔이 저려서 잘 안 뻗어져 하는 것처럼 근육이 오랜 시간 짧아져 있으면은 팔을 뻗어라는 운동을 해도 이 짧아져 있는 근육이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뻗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뇌졸중 이후에 마비 증상이 왔을 때 근긴장도를 아무리 낮췄다 해도 실질적으로 팔을 뻗어내는 이 알통 아래쪽에 있는 이두근 아래쪽에 있는 삼두근이라고 표현합니다. 근긴장도를 열심히 낮춰놨으면은 바로 뻗어내는 것보다 팔을 뻗어내는데 필요한 이 밑에 있는 삼두근의 강화 운동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강화 운동을 진행함으로써 이 앞쪽에 있는 짧아져 있는 근육은 늘어나게 될 거고요. 뒤쪽에 있는 팔을 실질적으로 펴내는 근육은 강해지게 되죠. 그래야지 양쪽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서 부드러운 움직임,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한 번에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뇌에서는 정말 손을 많은
부분을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걸쳐서 잠깐 잠깐 했다고 이렇게 막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많이 쭉 꾸준하게 하셨을 때 현재 상황이나 신체 상태가 변해가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약간 이론을 많이 설명해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가볍게나마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가르쳐 드릴 건데, 지금 화면이 뭐 안 보이시는 분들은 혹시 제가 지금 잘 보이면은 보면서 쉽게 따라해 주면서 머릿속으로 잘 기억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가볍게 몇 가지를 진행해 드릴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이론까지 같이 접목을 시켜 드릴 건데, 자, 우선은 손가락 3개에 손가락 3개를 이렇게 피실 거예요. 자, 저는 지금 이 반대쪽이 환측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게요. 약간 강직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손이 뭐 많이 올라오진 않았겠지만 강직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 이쪽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던 이제 근긴장도를 낮추는 마사지를 먼저 진행하실 거예요. 자, 손가락 3개로 이쪽 귀에서부터 쭉 어깨까지 따라 내려오는 근육이 하나 있습니다. 요렇게 귀 밑에서부터 어깨까지 쭉 상부 승모근이라고 하죠. 자, 여기를 3개 손가락으로 뒤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뒤쪽에서 어깨 쪽까지 천천히 이동하시면서 만져보시면 유난히 뻣뻣하거나 유난히 뭉쳐있는 부위가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 그 부위를 뒤에서 앞으로 꾹 누르면서 끌어당긴다. 끌어당긴다. 조금 아프신다면은 너무 아프지 않는 선까지 통증을 살짝 참아주시면서 뒤에서부터 어깨 사이의 부위를 끌어당기면서 어깨 근육의 긴장도를 축 낮춰주실 거예요. 깊게 눌러주시면서 끌어당긴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진행하시다 보면은 팔을 들고 있었어도 자연스럽게 팔이 조금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손가락 2개를 이용. 손가락 2개로 우리 여기 쇄골뼈가 쭉 이어져 있죠? 이 쇄골뼈가 어깨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이 쇄골, 어깨 바로 아래쪽, 쇄골뼈의 바로 아래쪽을 이 2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덜컹덜컹 가슴 근육의 끝자락이 이 깊숙이 느껴지실 겁니다. 잡기가 힘드신 분은 쇄골뼈의 발의 아래쪽을 천천히 따라가시다 보면은 유난히 움푹 파인 곳이 있으세요? 거기를 2손가락을 이용해서 꾹꾹 눌러주세요. 최소한 20번 정도를. 그쪽이 이 어깨뼈를 앞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가슴 근육입니다. 그 가슴 근육을 깊숙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근육이 많이 풀릴수록 앞으로 나와 있는 어깨가 조금은 뒤쪽으로 뒤로 가는데 용이하게 근육이 늘어납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손을 이렇게 피실 거예요. 엄지손가락이 바깥쪽으로 가게 펴주시고요. 자, 방금 어깨와 쇄골뼈 사이를 열심히 눌렀으니 이번에는 이 상태 그대로 엄지손가락이 겨드랑이 밑으로 들어가게끔 쑥 넣어보세요. 그러면 겨드랑이 안쪽에 손이 위치할 거고요. 나머지 손가락은 팔뚝을 자연스럽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알통이 팔꿈치를 굳게 만드는데 이 팔꿈치를 굳게 만드는 알통 근육이 이 겨드랑이 안쪽, 이 안쪽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팔꿈치에 필 수 있게 이완을 시켜줄 거예요. 엄지손가락을 쭉 넣고 나머지 손을 잡아준 다음에 안에서 밖으로 돌리면서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안에서 밖으로.
자, 그렇게 그 한 곳만 하는 게 아니라 겨드랑이 안쪽에서 쭉 이 바깥쪽 팔꿈치, 안쪽 팔꿈치까지 쭉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쭉 해주세요. 안쪽 겨드랑이부터 안쪽 팔꿈치가 손이 밖으로 회전할 수 있게끔, 밖으로 회전할 수 있게끔, 밖으로 회전할 수 있게끔. 최대한 이 알통을 바깥쪽으로 쭉쭉 빼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진행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손바닥이 하늘을 보게 됩니다. 손바닥이 하늘을. 내려있는 자세에서는 손바닥이 이렇게 하늘을 보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안쪽 팔꿈치에서 쭉 내려와서 안쪽 손목까지 동일하게 아래팔을 뒤침, 엎침, 뒤침, 손바닥이 하늘을 볼 수 있게끔 뒤침 시켜준다면서 요 안쪽 근육을 쭉쭉 늘려주세요. 알통과 같이 생각하면서. 왜냐하면은 얘네가 손목을 이렇게 오그라드는 근육입니다. 안쪽 애들을 바깥쪽으로 늘려주면서. 그렇죠. 쭉쭉 진행해 주시면서 손바닥이 하늘을 보게끔 자세가 잡히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건칙손을 사용해서 손목을 잡으셔도 되고요. 손가락이 강직이 너무 심하신 분은 손목을 잡지만 가능하시면 깍지를 껴주세요. 자, 깍지를 껴주시면은 강직이 있더라도 이 건칙을 사용해서 팔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정상적인 근긴장도를 최대한 낮추는 활동을 진행한 것이에요. 아주 쉽게 본인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비정상 쪽으로 강해진 근긴장도를 낮췄다면은 실질적으로 팔을 뻗어내는 이 뒤의 근육을 강화시켜야 되겠죠. 자, 손을 잡고 내 몸이 딸려나가지 않는 작은 범위부터 앞으로 쭉 뻗어냅니다. 건축을 사용해서 같이 뻗어줘도 되고요. 한 측의 힘을 이용해서 쭉 밀어주는 힘을 많이 줘보세요. 팔꿈치를 최대한 펴낸다.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끔 해서 팔꿈치를 끝까지 펴낸다. 자, 요게 되시면은 그 다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이 방향성이죠. 손을 사용해서 방향성을 줘서 뻗었다면은 그 다음에 어깨를 힘을 주실 거예요. 으쌰. 내렸다가 앞으로 뻗고 그 다음 들어주시고. 그렇죠. 앞으로 뻗고 그 다음 들어주시고. 자, 여기까지 되시면은 마지막으로는 이제 팔의 어깨의 높이는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번측손을 놓고 버텨보는 겁니다. 그렇죠. 버텨보실 거예요. 내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다 힘이 잘못 들어가면 점점 어깨가 올라가실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는 시간까지 팔을 뻗고 유지하기. 시간은 스스로 어깨가 으쓱되지 않는 오래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지구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시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강직이 강하신 분들, 그분들은 많이 이완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완성 마비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완성 마비는 비정상적으로 근긴장도가 낮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깨에 아탈구라는 증상이 많이 생길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물론 있지만 재활 선생님이랑 같이 하시는 게 보다 좀 효과가 좋으시기 때문에 자칫 다치실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피규어죠. 손이 아주 큰 피규어. 뇌에서 나오는 손이 아주 크십니다. 그 뇌졸중 걸리시기 전에는 이 뇌졸중이란 병에 대해서 막 많이 알고 계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뇌졸중 걸린 후에 뭐 재활 어느 정도 받으시다 보니까 왜 이렇게 빨리 안 좋아지는지, 많이 안 좋아지는지 막 걱정도 많으시고 속상도 하실 텐데, 뇌졸중은 한번 손상된 세포가 다시 살아나서 그 일을 대신하는 건 아니고요. 뇌졸중으로 인해서 세포가 손상되면은 방금처럼 꾸준하고 아주 지속적인 운동을 하면은 이 손상된 뇌세포 주변 세포가 학습을 통해서 다시 그 일을 도맡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아주 기본적인 재활 원리인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뇌졸중마다 어디를 얼만큼 손상 당했느냐에 따라서 회복 시간이 다른 것처럼 짧은 시간, 뭐 긴 시간, 뭐 그 환자분들마다 그 회복되는 시간이 많이 다르세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일평생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신경 가소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뭐 많이들 말씀하시죠. 6개월 뒤면 안 돼, 1년 뒤면 안 돼. 이런 그런 말들보다는 내가 꾸준히 진행한다면은 분명히 지금 상황보다는 많이 변화가 될 거고요. 신체적이나 뭐 정신적으로나 조금 더 나은 모습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꾸준히 진행하실 수 있다면은 분명히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